예, 그러면 이제 토지 서희를 한번 명리학으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 토지는 잘 아시죠? 박경리 작가가 쓴 대하소설로 무려 20권에 달하는 그야말로 장강과 같은 소설이죠. 200자 원고지로 약 32,000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른의 키높이에 될 수 있는 그런 그 분량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분량이죠. 이 1969년부터 작가가 온갖 고통을 딛고 무려 25년에 걸쳐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5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야 정말 오랜 기간 썼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과성이라든지 또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르입니다. 이런 성격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쓰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서희로 말하면은 이 서희는 1890년대부터 이 1945년까지 등장하는 이런 인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적인 배경이 이렇죠. 또 공간적인 배경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 한중일에 걸친 그런 그 공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서희라고 하는 인물이 어릴 때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으며, 또 그리고 어릴 때 어떤 사건을 겪고 나중에는 어떤 인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이 소설 속에서 아주 앞뒤가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시공간 속에서 인과성 있게 배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이 긴 시간 또 이 긴 공간 속에서 앞뒤가 맞는 사건 진행 인물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25년에 걸쳐서 했다고 하니까 얼마만한 이시력과 또 인내심과 또 집념이 필요한지 아마 이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갖 고통을 딛고 썼다고 했는데요, 작가는 이 암을 알아서요, 그 유방암을 알았습니다만은 이 유방암 수술을 했고, 또 이 유방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불과 보름 지나서 또다시 집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사도 해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또 이 치통과 요통은 이 매번 달고 살다시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치통, 요통. 그래서 이런 고통이 늘 일상화되다 보니까 아프지 않으면은 작품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지경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5년에 걸쳐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한 그런 그 지력, 에너지의 그 소비가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대개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이 소설 속에는 우리의 풍속, 방언치기, 살림살이, 또 한중일에 걸친 지역 특징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우리가 굉장한 그런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또 이 소설은 인간 박물지라고 할 정도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약 600여 명의 살아 숨쉬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인과성 있게 이렇게 배치한다, 달리 말해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그 공력이 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우리말의 독특한 어감, 또 그 당시에 독특한 직위, 호칭, 뭐 이런 문화 풍습 등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을 번역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뭐 20권이나 되니까요. 분량도 분량이지만은 이러한 이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 일부는만 번역되어서 소개되었을 그런 정도입니다. 이 만약에 우리가 이 토지가 전체가 다 완역이 되어서 세계에 소개되었다면은 아마도 노벨 문학상을 느건히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만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되지 못했으니 대단히 아쉬운 일이죠.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번역 중이라고 해요. 2022년쯤에 완간 예정이라고 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번역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언제 완역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사정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소설에서의 인물들은 모두 개성적이어서 따로 주인공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서희가 아무래도 주인공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장의 제목에서부터 서희예요. 그리고 이 소설이 끝날 때까지 서희는 계속 그 존재의 그런 비중을 과시하고 있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희가 주인공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서희를 한번 명리학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몇 장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 박경리 작가의 생전의 모습이죠. 상당히 후득하고 강하게 생긴 그런 그 모습이죠. 뭐 외유내강하다고 할까요? 예, 그런 작가의 모습을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경남 하동의 토지문학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토지의 그런 배경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토지문학관이죠. 또 이 사진은 경남 통영에 있는 박경리 기념관입니다. 박경리 작가가 이 통영에서 나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큰 이런 기념관을 또 만들어 두었습니다. 원주에 가면은 토지 문학관이 또 있죠. 박경리 문학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 박경리 선생이 거기서 20, 30년을 집필을 하셨고, 또 거기에 후배를 위한 창작 공간도 마련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 그 토지 박경리 그 문학관이 거기 또 원주에 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곳에도 역시 가보신 그런 그 경험들이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서희를 한번 명리학으로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론입니다. 그러니까 음양론과 오행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런 이론이 명리학인데요. 우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목, 화, 토, 금, 수 이것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 오행은 또 각각 음양으로 나눠졌어요. 목일 것 같으면은 음목, 양목, 화는 또 음화, 양화, 토는 음토, 양토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래서 음양오행론을 이루는 겁니다. 이 각 성분은 오행의 각 성분은 이 방향과 색깔 또 대표적인 그런 성격들을 가집니다. 목을 보면은 목은 동쪽 방향입니다. 방향으로는 이 동쪽에 속하고 또 색깔로는 색상으로는 이 청색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푸르고 진취적인 또는 이 포용적인 또는 이 성장도 의미하는 그런 그 성격이 바로 이 목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화는요, 이 남쪽에 해당합니다. 방향은. 그리고 불은 붉은색이죠. 예, 그래서 아주 불타는 화끈함을 갖고 있고, 그리고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성격이 바로 이 화의 성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화가 자기 사주에 많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화끈하고 드러나기 좋아하는 이런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는 중앙에 속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황색이어서 이 중간의 중개적인 또는 중재자적인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이 토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서쪽 방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색이고 차가운 냉정한 지적인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금에 해당합니다. 수는 북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흑색 즉 검은색, 그리고 어둡고 유동적이고 또 굉장히 또 유동적이다 보니까 융통성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수의 성격입니다. 자, 이렇게 오행의 성격이 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서희를 명리학으로 풀 때 우선 서희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희는 이름이 이렇게 선적 서자의 계집희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의 계집아이, 상당히 좀 독특한 이름이죠.
여자 이름에 서희를 쓴다고 하면은 이서희 또는 이서희를 쓸 것입니다. 이 서자는 상스러울 서자거든요. 상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뭐 서영이라든지 서희라든지 할 때는 대개 이 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서자를 쓸 만한데 이거 안 썼어요. 이걸 쓰지 않았고, 또 이 베풀서라고 하는 이것도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뭐 쓴다면은 쓸 수도 있는 그런 이름인데 이것도 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는 왜 이렇게 서자를 썼을까? 저는 작가가 서희를 금의 여자라고 설정하고자 해서 이 서자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서희는 서쪽의 여자죠. 방향으로 본다면요, 서자가 이 방향으로 본다면은 이 서쪽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금기와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금이라고 하는 것이 서쪽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오행 중에서. 그래서 아마 작가는 서희를 이렇게 금의 여자라고 쓰고 이렇게 보고 여기에 서자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이 있는 이런 이름을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희는 실제로도 매우 지적이고 총명하고 말이죠,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그런 여성이거든요. 그런 인물인데, 말하자면 이 금기가 상당히 강한 이러한 성분이 있기에 서희의 성격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인물도 또 역시 또 미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희는 이 금의 성격을 가진 그런 인물이면서도 음금인 신금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모든 오행은 음양으로 나뉜다고 했죠. 금은 이 음양으로 나뉘는데 천간에서는 이게 신금이 되고요, 또 양간으로서는 이 경금이 됩니다. 그래서 서희의 경우에는 이 신금이 아마도 일간에 자리 잡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라고 하죠. 사주팔자. 자, 이렇게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왜 팔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난 연월 일시가 있죠. 연월 일시가 있는데 이 연월 일시들은 이 천간과 지지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이라고, 이걸 연지라고 하고, 요 월간, 월지, 요거는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8개가 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일간에 해당하는 여기를 아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아신, 즉 나의 자리란, 나의 몸의 자리란 말이죠. 나를 대표하는 이런 자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희가 아마 이 자리에 신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이 자리에 여기에 이제 그 신을 타고났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어떤 보석, 침, 시계 등 가공된 금으로서 아주 차갑고 날카롭고 지적인 냉정한 성격을 상징하는 것이 이 신금의 성격입니다.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 아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일간의 이 신을 타고난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불미한 그런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이 일간이 신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좀 날카롭게 생겼죠. 좀 차고 좀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결단력도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나름 또 멋도 내는 세련된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일간이 신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이 신금의 성격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서희는 이렇게 일간의 신금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리에 이런 그 음의 금 성격이 좀 강한 이런 그 여자가 아닐까, 우리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해 본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이름으로서 이 작가가 이 한 인물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이 박경리 작가도 명리학에도 나름 조예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경리 작가 여러 글에서 명리학에 관심이 있는 또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흔적들을 이렇게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서쪽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서방정토와 관련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방정토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서방정토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불교의 극락이죠. 극락. 이 극락이 서방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왜 서방인가? 즉 서쪽이란 말이죠. 왜 서방이냐? 이것은 불교의 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그 나라가 바로 인도이고, 뭐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네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극락 또는 이 서방정토가 이 서쪽에 있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서희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는 불교적 완성체로서의 캐릭터라고 하는 이러한 성격을 아마 작가가 부여하고 싶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작가는 서희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불교적인 그런 어떤 큰 뜻을 구현하는 그런 그 인물로 성격을 부여하고 싶단 말이죠. 이 작가가 사실은 굉장히 독실한 그런 불교 신도였습니다. 불교 신도였고, 또 작가는 이에다가 자기 자신의 어떤 페미니즘적인 그런 어떤 생각도 좀 반영을 해보고 싶었던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작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아주 그야말로 완성된 인격체로서의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을 서희로서 한번 구현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작가는 이제 서희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보는데요. 이 소설 작법에서 이 이름 짓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필링이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합니다만은, 영어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으로서 그 인물의 성격을 상당히 상징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의 장명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작가는 아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장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서희를 음양오행론으로 그렇게는 한번 풀어봤고, 이제 십신과 십성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십신 또는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명칭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 급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정인, 평인, 이런 것 10가지를 말합니다. 이 10가지 요소를 가지고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보는 것이 명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요소입니다. 이것을 다 제대로 통달하게 된다면은 명리학의 적어도 50% 이상을 다 통달했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왜 그런데 십신인가? 아마 10가지 정신 또는 10가지 중요한 어떤 신적인 신기가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해서 아마 십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가 싶고요.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천문학의 흔적이 스며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서간에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이게 볼 수가 있는데, BC 200년쯤에는요,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쯤이죠. 이럴 때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로 동서간의 문명 교류가 활발했다고 하죠. 그때쯤이면은 동서간에 이런 천문학도 서로 교류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양에는 점성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점성학을 통해서, 즉 별자리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예언하는 그런 이 점술이 있는데, 점성학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천문학의 요소가 스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천문학적인 요소가 서로 동서로 이렇게 서로 흘러들면서 십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여놨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십성과 십성 중에서 서희는 이 편관이 강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요소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 관성은 이 정관과 이 편관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관, 편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관은 이렇게 이 정자를 쓰고요. 편관은 뭐 좀 이렇게 치우칠 편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편자가 붙으면은 좀 옛날에는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로 썼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 편이 붙었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령 뭐 편제, 편관, 뭐 편인 이런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전에는 좀 부정적인, 적어도 1970년대 이전에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편관성은 매우 강한 통솔력이 있고 자기 절제 억제력이 있는, 또 리더 기질이 있는 이러한 성격으로 보는 것이 이 편관성입니다. 이 관성 중에서도 편관성은 그래서 이 선출직에 맞는 이런 성격으로 보고요. 달리 말하면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또 이 정관성은 이 조직 내에서 적응하고 거기서 자기 능력을 다하는, 달리 말하면 이 공무원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관의 성격입니다. 이 관 중에서도 서희는 편관성이 강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 편관성은 이 기가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조 같은 데서는 그런 때에는 말하자면 유교적 충효를 중시하던 그런 시절인데,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하대받던 그런 십성이었습니다. 이 편관을 그래서 칠살이라고 했어요. 칠살. 일곱 번째 오는 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하나 둘 셋 여기가 이 차례로 따지면 일곱 번째 온다는 것인데, 여기는 뭐 여덟 번째로 썼습니다만은 하여튼 일곱 번째 오는 그런 살의 성격을 가진 것이 편관이라고 이렇게 보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봤습니다만은 뭐 요즘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 서희는 상당히 편관성이 강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서희의 이런 성격, 즉 편관성이 강한 성격이 있으니까 서희는 어린 나이에도 자기 이 가솔들을 다 데리고, 또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를 데리고 완주, 즉 북간도로 가죠. 북간도로 가서 거기서 또 아주 큰 그 성공을 이루어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물이 서희 아닙니까? 그런데 서희의 이러한 강한 그 성격, 이 편관성이 강한 것은 이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도 그러니까 관성이 강한 성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심지어 육체적인 그런 어떤 특징들까지도 사실은 조상으로부터 여러분들 다 물려받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전을 하는 것이죠.
유전을 하는 것인데, 뭐 젊을 때는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차츰 여러분들이 야 내가 참 어떻게 생긴 것도 부모도 굉장히 닮았고 부모를 굉장히 닮았고 또 성격적인 특징 뭐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모를 많이 닮은 것을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 들면서 이제 그러니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할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이마가 넓고 또 여자이지만 선비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작가가. 이건 달리 말하면은 이 할머니도 굉장히 관성이 강한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여자가 이 선비 같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관료적인 이러한 성격을 지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할머니, 이 윤씨 부인이잖아요. 예, 토지에서 사실 윤씨 부인인데요. 이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 땅을 밟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큰 이 토지를 관리하고 또 그리고 집안의 그 여러 가솔들을 다 이렇게 이끌고 하는 그야말로 여장부이죠. 여장부였죠. 여장부. 그런데 홀몸이잖아요. 젊었을 때 진작 남편과는 사별하고 그런 그 홀몸으로 이렇게 여장부의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 윤씨 부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이런 성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로 작품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인은 성격은 할머니고 외모는 어머니를 닮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희 어머니는 외모가 예쁜 그런 사람이었죠. 외모가 예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서희의 이거 어머니가 어떤 일을 저지르나요? 집안에 어떻게 흘러 들어온 이 구천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 김환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이 나중에 드러나지만요. 김환은 이게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윤씨 부인의 아들입니다. 윤씨 부인이 김계주라고 하는 동학의 한 두령하고 어떻게 절에서 급탈을 당합니다. 김계주에게 급탈을 당해서 낳은 그 인물이 구천. 나중에 이 윤씨 부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는 구천이라고 하는 이런 하인으로 위장을 하고 잠시 살았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 김환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인 것이 밝혀지죠. 그러니까 윤씨 부인이 정말 참 아주 비극적으로 나온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구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최치수, 즉 이 서희의 아버지죠. 서희 아버지의 씨가 다른 그런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동생이 이 어머니하고 서로 눈이 맞아서 닮아버리죠. 그야말로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이 비극적인 또 아주 불륜을 그렇게 저지르는 것인데 이 집안의 그런 비극은 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희가 한때는 나이가 한 5살 무렵쯤 됐을 때 할머니한테 갑자기 그냥 어머니 데려오라고 막 그냥 때를 쓰죠. 뭐 어린애니까 뭐 어떤 사정도 모르고 그런 때를 쓴 거죠. 그럴 때 이 할머니가 달래도 안 되니까 해초를 때리는데 그런데도 이 서희라고 하는 아이가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막 그냥 항복하기는 그냥 새파랗게 더 자지러지면서 막 그냥 까무러칠 정도가 되니까 이 할머니가 오히려 원근연도 하면서 해초를 내려놓으면서 은근히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좀 내심 기뻐하는 서희의 강한 기질을 기뻐하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작품에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희가 이제 집안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할머니는 그런 서희의 강한 기질이 이 집안을 이끌고 자기의 유업을 자기의 가문을 이끄는 데는 어울린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서희의 강한 기질은 관성뿐만 아니라 이 괴강살이라든지 백화살 같은 것도 있었을 걸로 짐작하게 합니다. 괴강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두머리살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두머리살.
달리 말하면은 보스가 될 그런 그 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살은 이렇게 쓰는데요. 상당히 한자로 보면은 이게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게 되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것들이 많아서 요즘 명리학자들 가운데는 이 살을 그렇게 다 그냥 이걸 뭐 명리학에 활용할 필요가 없고 약 50가지 정도만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도화살이라든지 무슨 역마살이라든지 등등, 예, 이런 것들이 이 살인데, 이 살 중에서도 서인은 괴강살, 백호살 이런 것을 띄었을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인데, 서인은 이런 괴강살이 있어서 그렇게 상당히 리더십이 말하자면 보스와 같은 이런 성격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이 괴강살은 얼마 전에 외교 장관을 하다가 이제 퇴임한 강경화 장관 같은 분에게도 이 괴강살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백호살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백호살이 있었으면은, 특히 여자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은 굉장히 좀 불길한 것으로 이렇게 봤죠. 백호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대낮에 흰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는 살인데, 대낮에 요즘 무슨 흰 호랑이가 있겠어요. 단지 이 백호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시 성격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의하고 마찰이라든지 갈등을 일으킬 그런 소지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며느리 될 사람이 이 백호살이 있다고 보면은 굉장히 이거 시어머니 뭐 시가 쪽에서는 기피 했을 이런 살이란 말이죠. 그러나 요즘은 백호살도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이런 그 살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중에도 작가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2살쯤 된 이런 서희가 당시에 조준구라고 하는 그런 집안의 외가 쪽에 오촌 아재뻘 되는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재산을 거의 다 뺏기죠. 그랬을 때 이 서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래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지만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이걸 다 갚아줄 테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이빨을 살에 물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럴 때 작가가 12살인데 아주 조수가 영민하고 기선한 오만한 서희라고 이렇게 묘사했을 정도로 서희는 이 강한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서희는 이 재성, 그 중에서도 편재성도 강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시 정재와 편재 이렇게 두 가지를 갖는데요. 그 중에서도 편재성은 한탕적 투기와 투자에 능한 이런 성격으로 봅니다. 정재성은 은행원 같은 이런 그 성격에 맞아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모아서 자기의 이거 재산을 일구는 이런 성격이죠. 그런데 편재성은 한탕을 즐기는 성격, 말하자면 대박을 노리는 이런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 이 편재성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라고 여러분 영화 보셨죠? 원래 그 소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개츠비가 아마 이런 편재성을 띤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까 봅니다. 한탕을 해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 앞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조일현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죠? 돈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류준열이 연기했던 인물이 조일현이에요. 작전에 주식하는 이 작전에 가담해가지고 한탕 크게 버는데 결국 나중에 인물도 다 틀어먹고 마는 이런 인물이죠. 이 인물도 역시 아마 편재성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뭐 편재성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틀어먹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편재성은 대박을 노리는 이런 성격인데, 이 서희는 편재성을 가진 그런 그 인물로서 크게 나중에 성공을 하거든요. 거기 만주에 가서 서희가 뭘로 성공했냐 하니까 이 토지를, 땅을 많이 사들였단 말이에요. 땅 투기하고 또 이 대두에 또 크게 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준구라고 하는 진석에게 뺏겼던 땅을 다시
되찾죠. 그래서 서희는 이런 복합적 성격과 캐릭터라서 파란만장한 삶을 극복하고 성공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서희는 이 북한도에서도 그랬지만 독립군을 돕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돕는 데는 재물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귀국해서 검의 환영해가지고 진주에서 이 트러전을 다시 잡고 살면서도 자기가 그 옛날에 연을 맺었던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는 늘 그냥 도와주고 또 그러고 모르게 이렇게 독립군의 군자금을 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인물이 바로 서희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주 완성된 그런 인격이죠. 젊어서 고생했으나 말년에 보살행을 베푸는 이런 인물이 서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분의 그 서희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작가의 어떤 그 이상형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이 그게 숨어 있는 그런 그 이름 작명이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젊어서 고생해서 말년에 이 보살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복이 있는 바람직한 그런 삶이죠. 전에 젊어 고생은 돈 주고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로 요즘에도 정말 아주 딱 맞는 그런 속담이라고 봅니다. 고생을 하려면은 젊어서 해야지 늙어서 고생하면 젊어서 좀 잘 살고 젊어서 아주 그냥 뭐 복이 있었지만은 그런 늙어서 이 고생한다고 하면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참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고생을 하려면 이왕 젊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젊어서 고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만큼 어떤 이 경험을 충분히 한다고 하는 것이고 삶을 보는 이 안목이 확립이 된다고 하는 그런 성격을 말합니다. 젊어서 너무 그냥 뭐 이렇게 고생 없이 이렇게 너무 여유 있게 또는 너무 그냥 요즘 말하는 이 금수저로 이렇게 크게 되면은 삶을 보는 안목도 없고요. 또 무엇보다도 남을 이해하는 그런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생을 하면 젊어서 고생을 하라고 하는 이런 말은 요즘에도 저는 아주 굉장히 딱 들어맞는 그런 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희의 성격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역대의 서희들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한혜숙이라고 하는 인물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토지의 주인공이었어요. 상당히 고전적이고 차갑고 냉정하게 보이는 그런 성격으로 보이죠. 그런 캐릭터로 보입니다. 최수진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토지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최수진은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좀 우스럽게 보이는, 좀 약간 좀 쓸쓸하고 이렇게 외롭게 보이는 이런 인물이어서 강단 있고 아주 보스 기질이 있는 서희로서는 좀 덜 어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는 2000년대에 만들어진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김현주는 상당히 복성스럽게 생긴 그런 미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약간 표독한 그런 표정을 좀 짓고 있습니다만은 김현주의 외모로 볼 때는 저는 좀 덜 어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제 생각에는 이 한혜숙이라고 하는 이 탤런트가 잘 어울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본 그런, 젊었을 때 본 그런 탤런트여서 좀 강한 인상으로 남아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나름으로 한번 서희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제일 뒤에 이렇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어떤 사진들을 보고 서희의 인물을 좀 서희의 인물 이미지에 고정돼 버리면은 좀 뭐 재미가 좀 덜하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뒤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인아 씨는 왜 내놓았나? 제 생각에는 전인아 씨가 사실은 이런 금형인물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달리 말하면 진인아 씨가 상당히 차갑고 냉정하면서 아주 그 결단력이 있는 좀 그런 성격에 어울리지 않나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마도 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진인아 씨가 사실 사극에서 대비라든지 왕비라든지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받은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진인아 씨가 이게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나름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서희를 한번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것을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의 역시 한 주인공인 길상을 이렇게 또 한번 명리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